당신은 필요 없어. 아빠 돈만 있으면 돼요. 남편 장례식장에서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 다 줄게. 68세 할머니가 남편의 모든 유산을 포기했습니다. 회사도 건물도 예금 68억 전부요.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지 3개월 뒤 그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우리 다 망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저는 68살 박영순입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혼자 곡을 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 있어야 할 두 아들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며느리들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는데 정작 눈물을 흘리는 건 저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아침 7시도 되기 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큰아들 민준이와 작은아들 지훈이가 서 있었어요. 상복도 벗지 않은 채로요. 민준이가 거실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저는 물 한 잔이라도 따라주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물은 됐고요. 유산 이야기부터 합시다.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겨우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요. 소파에 앉으니 민준이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가 나왔어요. 이미 변호사랑 다 상담했어요. 아버지 유산은 법적으로 저희 것이 맞아요. 어머니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있지만 상속권은 저희한테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민준이는 마치 회사 회의하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입을 열려고 하자 지훈이가 끼어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린 이제 당신 필요 없어요. 아버지 돈만 있으면 되거든요. 회사도 건물도 예금도 다 우리가 받을 거예요. 당신이라고 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40년 동안 자식으로 키운 아들이 저한테 당신이라고 했어요. 지훈아, 엄마한테 그게 무슨... 엄마 아닌 거 알잖아요. 지훈이가 제 말을 자르며 쏘아붙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당신은 그냥 우리 아버지 파트너였을 뿐이에요. 솔직히 우리 친엄마였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5살, 3살이었던 두 아이를 제 품에 안고 재운 게 어제 같은데요.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던 그 아이들이었는데요. 민준이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버지 회사 지분 100%, 강남 오피스텔 3채, 예금 12억, 이게 다 법적으로 저희 몫이에요. 어머니한테는 이 집이랑 월 200만 원 정도 생활비 드리면 되는 거예요. 200만 원이요. 제가 40년 동안 그 집안에 쏟아부은 게 월 200만 원 가치였나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유진이가 들어왔습니다. 명품백을 들고 선글라스를 낀 채로요. 상가집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 차림이었어요. 어머니 계셨네요. 유진이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솔직히 이제 정리할 때도 됐죠. 40년 넘게 이 집의 빌부터 사셨으니 이제 독립하셔야죠. 빌부터 살았다고요. 제가 이 집을 산 건데요. 2000년에 제 돈으로 산 집인데요. 민준이 안에 소위까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피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요. 아이고 어머니. 우리 이야기 다 들었어요. 어차피 법적으로도 자식들이 우선이니까 어머니도 이해하시죠? 솔직히 어머니 한 달 용돈이 제 명품백 하나 값도 안 되잖아요. 소희가 웃으며 명품백을 들어 보였습니다. 저한테 자랑하듯이요. 저는 그저 앉아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훈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변호사 선임하세요. 그리고 합의 보시고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머니만 손해예요.
변호사 비용에 시간에 스트레스에 민준이가 거들었어요. 우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아버지 아들인 우리한테 당연히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도 이해하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1983년이 떠올랐습니다. 25살이었던 저는 김철수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판잣집 같은 작은 철공소를 운영하는 32살의 호랍이었습니다. 부인을 암으로 잃고 혼자 5살, 3살 된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처음 만난 날 철수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영자 씨, 나한테는 두 아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사랑보다는 아이들 엄마가 필요해요. 아이들을 잘 키워줄 사람이요. 그렇게 솔직한 남자가 오히려 좋았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올라와 공장 다니며 근근히 살던 처지였으니까요. 결혼하던 날 5살 민준이가 제 치마를 잡아당기며 소리쳤어요. 싫어. 우리 엄마 아니잖아. 엄마는 하늘나라 갔어.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아이들은 울면서 죽은 엄마를 찾았고 저를 때리고 밥을 던지고 엄마 아니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재웠고 아프면 밤새 간호했습니다. 철수 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철공소에서 일했어요. 저는 낮에는 공장 일을 하고 저녁에는 철공소 격리를 받습니다. 장부 정리, 세금 계산, 외상값 받기까지 다 제가 했어요. 1986년 민준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엄마 그림 그렸어. 그날 저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지훈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어요. 제가 3일 밤을 꼬박 병실에서 지켰더니 지훈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와 지훈이 대학 등록금은 제가 모아둔 돈으로 냈어요. 제 금반지, 금목걸이,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금가락지까지 다 팔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 효도할게요. 민준이가 대학 합격하던 날 한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철공소는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격리를 맡으면서 외상값도 제때 받고 세금도 아끼고 거래처도 넓혔어요. 2000년에는 공장을 확장했고 직원도 30명이 넘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들어서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어요. 매출이 연 100억이 넘었고 직원도 80명이 됐습니다. 민준이와 지훈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 커피 한 잔만 타주시겠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직원들 앞에서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아니라 박 여사라고요. 민준아, 엄마한테 왜 그렇게 해? 여기선 직원들이 보잖아요. 어머니가 격리 담당이시니까 박 여사님이 맞죠.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지훈이는 더했어요. 박 여사, 경영은 저희처럼 배운 사람들이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사무실 관리나 해주세요. 사무실 관리요. 제가 밤낮으로 이 회사를 키워왔는데요. 2013년 철수 씨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저는 철수 씨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아이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빨리 병원으로 와. 엄마,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에요. 좀 이따 갈게요. 민준이는 5시간 뒤에 왔습니다. 지훈이한테도 전화했어요. 지훈아, 아버지가 위급하셔. 빨리 와. 아, 네. 근데 유진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1시간만 있다 갈게요. 지훈이는 3시간 뒤에 왔어요. 저는 혼자서 12시간 동안 수술실 앞을 지켰습니다. 철수 씨는 다행히 살아났지만 건강이 많이 나빠졌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피하셔야 해요. 일은 그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준이와 지훈이가 아버지 병실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쉬세요. 저희가 회사 일은 저희가 다 맡을게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날부터 회사는 완전히 아이들 손에 넘어갔어요. 2020년 어느 날 철수 씨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영자야, 미안한데 애들이 부탁을 했어. 무슨 부탁인지 물어보기도 전에 철수 씨가 말했어요. 내가 있을 때 유산 정리를 하고 싶대. 애들 이름으로. 뭐라고요? 애들이 그러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정리하는 게 좋겠대. 당신도 이해해줘. 애들은 내 피부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는요? 40년을 이 집안을 위해 살았는데 나는 뭐예요? 당신은 이 집이랑 생활비 받으면 되잖아. 애들 말로는 당신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대. 제 명의로 된 게 없다고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 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수건을 입에 물고요. 40년이었어요. 제 인생의 40년이요. 그리고 2024년 2월 철수 씨가 두 번째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혼자 곡을 했고 이틀 뒤 거실에서 아이들과 며느리들한테 이런 말을 듣고 있었어요. 빌부터 살았다. 당신은 엄마가 아니다. 월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 민준이가 다시 서류를 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주일 드릴게요. 변호사 선임하시고 합의보세요. 안 그러면 법정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민준이가 만족한 듯 웃었어요. 역시 어머니는 현명하세요. 다 줄게.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네. 아버지 유산, 회사 다 가져가. 내가 다 줄게. 지훈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 변호사 선임 안 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줄게. 유진이가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소희도 지훈이를 봤고요. 네 사람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스쳤어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심이시죠? 나중에 마음 바꾸시는 거 아니죠? 진심이야. 나도 이제 정리하고 싶어. 지훈이가 박수를 치듯 손뼉을 쳤어요. 와, 어머니 최고예요. 역시 현명하시다니까요. 그날 저녁 아이들이 돌아간 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허석균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먼 친척 아저씨였지만 제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석균 아저씨, 저예요. 영자예요. 영자야, 장례는 잘 치렀니? 내가 못 가서 미안했다. 아저씨, 부탁이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허 변호사님한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사흘 뒤 허 변호사님이 제 집으로 오셨어요. 영자야, 정말 이러는 거냐? 내가 40년 동안 모은 거, 내가 일군 거를 다 내줄 거야? 아저씨, 그냥 제 말대로만 해주세요. 허 변호사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았다. 근데 영자야, 너 정말 괜찮은 거지? 저는 처음으로 웃었어요. 남편 죽고 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 이제 괜찮아요. 일주일 뒤 공증 사무실 약속이 잡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고 화장도 옅게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68년을 살아온 여자가 보였어요. 주름이 있고 백발이 섞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네. 혼잣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증 사무실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3월의 서울은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저도 제 봄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공증 사무실은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15층짜리 건물 8층이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로비 의자에 앉아서 손을 꼭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허석균 변호사님이 오셨어요. 영자야, 정말 이렇게 하는 거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같이 싸워줄게. 아저씨, 그냥 제 계획대로만 해주세요. 허 변호사님은 깊은 한숨을 쉬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오전 10시 약속이었는데 민준이와 지훈이는 10시 15분에 도착했어요. 그것도 웃으면서요. 어머니, 벌써 오셨네요. 기다리셨어요? 민준이가 마치 다과회라도 가는 듯한 가벼운 말투로 인사했습니다. 지훈이는 유진이와 함께 왔어요. 유진이는 오늘도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로 다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죠? 기분 좋으시겠어요? 유진이는 마치 짐을 덜어내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민준이 아내 소희도 왔어요. 어머니, 이따 끝나고 같이 점심 먹어요. 제가 살게요. 소희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태도였어요. 공증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공증인 박종훈 변호사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모두들 오셨네요. 자리에 앉으시죠. 넓은 테이블에 우리가 둘러앉았습니다. 한쪽에는 저와 허석균 변호사님, 반대편에는 민준이, 지훈이,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 강민호가 앉았어요. 며느리들은 뒤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어요. 오늘 절차는 간단합니다. 고인 김철수 씨의 유산을 법정 상속인인 두 아들에게 전부 양도하는 합의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공증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영자 여사님, 이 문서는 고인의 모든 재산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포기하고 상속인들에게 양도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이해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이해하고 있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허석균 변호사님이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공증인님, 기록에 남겨주세요. 저는 의뢰인인 박영자 여사님께 이 결정에 대해 최소 10회 이상 재고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강하게 고집하셔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공증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어요. 민준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지훈이도 유진이를 보며 눈짓했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인 김철수 씨의 재산 목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공증인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첫째, 주식회사 대한정밀 지분 100%, 시가 평가 약 35억 원. 민준이가 펜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기분 좋다는 표시였어요. 둘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오피스텔 세 채, 시가 약 18억 원. 지훈이가 유진이를 보며 시익 웃었습니다. 셋째, 국민은행 예금 및 적금 합계 12억 3천만 원. 소희가 뒤에서 작게 환호성을 냈어요. 넷째, 삼성전자 주식 5천만 원 상당. 다섯째, 현대자동차 일대. 목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총합계가 68억 원 정도 됐어요. 박영자 여사님, 이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법정 상속인들에게 양도하시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증인이 서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박영자. 두 번째 서류 박영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총 18개의 서류에 서명했어요. 민준이와 지훈이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여사님. 이제 상속인분들께서 서명하시면 됩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준이가 먼저 펜을 들었습니다. 역시 어머니 현명하신 선택이세요. 쓸데없이 법정 가서 서로 상처 주고받을 필요 없잖아요. 서명하기 전에 한마디 더 했어요. 솔직히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결국 법적으로는 저희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예요. 민준이가 첫 번째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지훈이도 펜을 들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월 200만 원은 꼬박꼬박 드릴게요. 명절 때 용돈도 드리고요. 저희가 그렇게 나쁜 자식들 아니에요. 지훈이도 서류에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빠진 서명이 없는지, 날인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그때였습니다. 강민호 변호사의 손이 멈췄어요. 한 서류를 들고 눈을 가늘게 뜨더니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잠깐만요, 이게 뭡니까? 강민호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뭐가요? 강민호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7번 서류, 재산 양도 합의서 부칙 조항이 있는데요. 부칙이요? 무슨 부칙이요? 지훈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강민호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본 합의서는 망인 김철수의 명의로 등재된 재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며 박영자 본인 명의로 등재된 재산은 본 양도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준이가 웃었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어차피 어머니 명의 재산이 뭐가 있다고요? 강민호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박영자 명의 재산 목록. 첫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89번지 상가 건물 1동. 민준이의 웃음이 멈췄어요. 시가 평가액 75억 원. 지훈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강민호 변호사는 계속 읽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둘째,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456번지 상가 건물 1동. 시가 평가액 43억 원. 유진이가 입을 떡 벌렸어요. 셋째,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34번지 상가 건물 1동. 시가 평가액 16억 원.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훈이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넷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891번지 상가 건물 1동. 시가 평가액 31억 원. 강민호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총 4개 부동산 합계 시가 평가액은 그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약 165억 원.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가 입을 벙긋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소희가 뒤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165억. 이게 무슨... 강민호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리고 여기 추가 조항이 있습니다. 뭔데요? 또 뭐가 있어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박영자 명의 주식 계좌 NH투자증권 시가 평가액 8억 2천만 원. 지훈이가 테이블을 손으로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강민호 변호사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렸어요. 그리고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345번지 소재 건물 1동 2건. 그게 뭔데요? 민준이가 책상을 쾅 쳤습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준이를 봤어요. 그게 당신네 회사 본사 건물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지훈이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주식회사 대한정밀이 현재 사용 중인 본사 사옥. 소유주가 박영자 씨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2006년 9월 15일 매입, 등기 완료. 민준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그 건물은 우리 아버지가 사신 거라고요. 회사 건물이라고. 허석균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여기 있습니다. 2006년 9월 15일 박영자 명의로 매입 및 등기 완료.
매입 대금 전액은 박영자 씨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체됐습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그 서류를 받아 확인했어요.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맞네요. 진짜 박영자 씨 명의예요. 민준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2006년에 회사가 커지면서 더 큰 건물이 필요했어. 그때 아버지는 은행 대출이 안 됐어. 그동안 사업을 확장하느라 빚이 있었거든.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그래서 내가 샀어. 내 돈으로. 내 명의로 등기했고 아버지한테는 월세를 받았어. 물론 거의 안 받다시피 한 금액이었지만 지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럼 어머니가 그 돈을 어디서? 허석균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박영자 씨는 1983년 결혼 이후 주식회사 대한정밀의 정식 직원으로 등록되어 급여를 받았습니다. 격리 및 총무이사로요. 월급이 있었다고요? 민준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히 있었죠. 세금 신고도 다 했고요. 박영자 씨는 그 월급을 그동안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허 변호사님이 차근차근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상가 건물, 봉천동 234번지는 2000년에 8천만 원에 매입했어요. 그때는 그 동네가 허허벌판이었죠. 그 건물 월세로 두 번째 건물을 샀고 두 번째 건물 월세로 세 번째를 샀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들의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40년 동안 박영자 씨는 한 달도 빠짐없이 월급을 저축했어요. 외식 한 번 안 하고 옷 한 벌 안 사고 미용실 한 번 안 가고요. 그 돈으로 4개의 건물을 샀습니다. 유진이가 뒤에서 중얼거렸어요. 4개 건물이 165억이면 한 채당 평균 40억이 넘는데. 강민호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잠깐, 그럼 지금 대한정밀 회사가 쓰고 있는 건물도 박영자 씨 거라는 건데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허석균 변호사님이 또 서류를 꺼내셨어요. 현재 계약은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3개월 남았네요. 월세는요? 월 500만 원입니다. 물론 시세에 비하면 턱없이 싼 가격이죠. 가족이니까 그렇게 받았던 겁니다. 민준이가 허 변호사님한테 다가갔어요. 그럼 계약 연장하면 되잖아요. 그건 건물주이신 박영자 씨가 결정할 문제죠. 허 변호사님이 저를 보셨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준이를 봤습니다. 계약 연장은 다시 협의해야죠. 시세에 맞게요. 시세요?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허석균 변호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 위치, 그 평수면 월 2,200만 원 정도가 적정 시세입니다. 2,200만 원. 민준이가 소리쳤어요. 지금 500만 원도 빠듯한데 2,200만 원을 어떻게 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지. 소희가 뒤에서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지훈이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민준이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어머니, 아니 박 여사, 이건 너무하잖아요. 뭐가 너무해?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너희들이 원한 거 다 줬잖아. 아버지 유산, 회사 지분, 예금 모두. 하지만 이건 사기예요. 사기라고?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모은 내 돈으로 산 내 건물인데 그게 왜 사기지?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어머니 재산은 뭐가 있어요? 라고. 민준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지훈이가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죠. 왜 숨긴 거예요? 숨긴 게 아니야.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너희들이 관심이 없었던 거지. 40년 동안 나한테 뭘 했는지 물어본 적이 있어?
내가 어떻게 사는지 신경 쓴 적 있어? 유진이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이건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가족인데. 저는 유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족이라고? 일주일 전에 누가 그랬지? 40년 동안 빌부터 살았다고. 유진이가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어요. 공증인 박종훈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박영자 씨는 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밝힐 의무가 없고 고인 김철수 씨의 재산만을 양도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신 겁니다. 모든 게 합법이에요. 강민호 변호사가 고개를 떨궜어요. 제 의뢰인들에게 충분히 조사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민준이가 강민호한테 소리쳤어요. 당신은 변호사면서 이런 것도 못 찾아냈어요? 재산 조회는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박영자 씨가 협조하지 않으시면. 허석균 변호사님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합의는 완료됐습니다. 고인 김철수 씨의 재산은 모두 두 아들에게 상속됐고 박영자 씨의 재산은 박영자 씨가 보유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민준이가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이건 너무.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엄마 아니라고 했잖아. 공증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는데 뒤에서 소희의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허석균 변호사님이 따라오셨습니다. 영자야. 아저씨 고마워요. 너 정말 괜찮은 거니? 저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어요. 네, 정말 괜찮아요. 아니, 이제야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3월의 봄바람이 불었어요. 40년 만에 처음 맡아보는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공증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지훈이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동생 영희가 와 있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됐어? 진짜 다 줬어? 영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이했어요. 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응, 다 줬어. 언니 미쳤어? 4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걸. 아니, 철수 씨 재산 다 줬다고. 내 건 하나도 안 줬어. 영희의 눈이 커졌어요. 설마 언니가 말한 그 계획? 응, 딱 들어맞았어. 그날 저녁 영희와 함께 집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상이었지만 마음만은 편안했어요. 언니, 그 애들 얼굴 좀 봤어야 했는데. 영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새하얗게 질렸더라. 특히 민준이가.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유진이었어요. 받지 않았죠.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이야기 좀 해요. 지웠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봤어요. 68세 여자가 보였습니다. 주름이 있고 백발이 섞였지만 눈빛만은 20대 때보다 더 또렷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6시 반이었어요. 문을 열자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어요. 박 여사님, 아니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좀 해요, 제발요. 할 이야기 없어. 어제 다 끝났잖아. 건물 월세 이야기예요. 2,200만 원은 정말 불가능해요. 우리 회사 월 순이익이 겨우 3천만 원인데 거기서 2,200만 원을 월세로 내면. 그럼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되겠네.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다른 데는 이사 비용에, 기계 옮기는 비용에 최소 3억은 들어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건 너희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고.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47세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요, 저희 다 망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일어나거라. 어머니. 박여사라고 했잖아. 엄마 아니라고도 했고.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한 번만. 3개월 있으면 계약이 끝나니 그때까지 생각해보고 연락해. 시세대로 낼 거면 계약 연장할 거고 아니면 다른 세입자를 구할 거야.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민준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1시간 뒤 이번엔 지훈이가 왔습니다. 유진이와 함께요.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지훈이가 초인종을 계속 눌렀어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유진이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어머니, 제발요. 우리 애들 아빠 사업 망하면 우린 어떻게 살라고요? 30분 동안 그들은 문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안방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철수 씨가 살아있을 때는 커피만 타줬었죠.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녹차를 마셨어요. 결국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소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소희예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명품 자랑하고 함부로 말하고 제가 철이 없었어요. 소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정말 어려워요. 민준 오빠가 밤낮으로 고민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월세 2,200만 원은 정말 불가능해요. 그럼 이사 가든지 해야지. 이사 비용이 없대요. 은행에서 대출도 안 나와요. 어머니가 건물 주시니까 건물 담보로도 대출이 안 되고. 내 문제는 아니네. 어머니. 소희가 소리쳤어요. 우리 딸 할인이 겨우 5살이에요. 애 아빠 사업 망하면 애는 어떻게 키워요? 너희 친정이 부자잖아. 거기 가서 도움 좀 받으면 되지. 친정에서는 민준 씨 도박 빚 때문에 연 끊었어요. 그 말에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도박 빚이라고? 네, 3년 전부터 카지노를 다녔어요. 벌써 2억 넘게 잃었어요. 그걸 회사 돈으로 메웠고요. 횡령이었어요. 그거 회사 직원들은 알아요? 아니요, 아직 몰라요. 민준 씨가 장부 조작해서. 알겠어, 우선 끊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허석균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저씨, 저예요. 영자야, 무슨 일이니? 민준이가 회사 돈을 횡령했대요. 도박 빚을 갚으려고요. 뭐? 증거 확보할 수 있어요? 회사 장부를 봐야 하는데 넌 주주도 아니고. 회사 건물은 제 거예요. 건물주 자격으로 세무조사를 요청하면 어때요? 월세를 제대로 안 내고 있다는 명목으로요. 허석균 변호사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영자야, 넌 정말 끝까지 할 거야?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아저씨. 일주일 뒤 세무서에서 대한정밀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건물주인 제가 임대료 탈루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실제로 민준이 내는 월세를 500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현금으로는 그것도 제대로 안 냈었어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회사 장부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횡령이 드러났어요. 3년간 회사 돈 2억 3천만 원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알게 됐어요. 경리과 김미숙 씨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김미숙 씨. 저희가 몰랐어요. 김민준 이사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는지. 김미숙 씨는 제가 20년 전에 뽑은 직원이었어요.
그때 25이었던 신입 직원이 이제 40이 넘었죠. 김미숙 씨, 요즘 회사는 어때요? 죄송하지만 엉망이에요. 김민준 이사랑 김지훈 이사가 회사를 완전히 망쳐놨어요. 거래처한테 욕먹고 납품 기한 못 지키고 직원들 월급도 밀렸어요. 월급이 밀렸다고요? 네, 이번 달 것도 아직 안 나왔어요. 사흘 뒤 민준이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회사에는 왜 전화를 해서 잡음을 일으켜요?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이라고? 횡령이 불법이지. 세무조사 결과 나왔어. 2억 3천만 원 빼돌린 거 국세청에서 고발 조치 들어간다고. 전화 너머로 민준이가 숨 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어머니 제발. 나한테 빌지 말고 직원들한테 빌어. 월급도 못 줬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지훈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혼자였습니다. 문을 열자 지훈이가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일어나. 회사가 망해요. 직원들 다 나가고 민준이 형은 횡령으로 고소당하고 거래처에서는 계약을 해지한대요. 그래서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월세라도 깎아주세요. 그렇게 하기 싫어. 어머니, 난 그저 박여사일 뿐이야. 어머니 노릇 40년을 했는데 이제 너희한테 필요 없으니 그만할래.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 죽으라는 거예요? 죽진 않을 거야.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죽어. 나도 40년 넘게 무시당하고 살았지만 안 죽었잖아. 그날 지훈이는 1시간 동안 현관 앞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대한정밀은 파산 직전이었어요. 직원들은 거의 다 떠났고 거래처는 끊겼고 민준이는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한정밀을 인수하고 싶다는 곳이었습니다. 민준이와 지훈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회사를 10억에 팔았습니다. 35억 가치였던 회사를요. 빚을 다 갚고 나니 두 형제한테 남은 돈은 1억 정도였어요. 그걸 둘이 나눴습니다. 민준이는 횡령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징역은 면했지만 전과자가 됐죠. 소희와는 이혼했습니다. 당신 같은 전과자랑 못 살아요라며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민준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지훈이는 조금 나았어요. 유진이는 이혼하지 않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당신 재산 다 내 명의로 넘기세요. 그리고 내가 생활비 관리할게요. 유진이가 지훈이를 완전히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석 달 뒤 민준이가 중소기업 과장으로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월급 350만 원이었어요. 지훈이는 동네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옛날 아버지가 처음 하던 그 일을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제 집이니까요. 아침에는 동네를 산책했고 오전에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독거노인들 식사 배달이었어요. 점심은 동생 영이나 조카들과 먹었어요. 고모, 요즘 되게 밝아지신 것 같아요. 조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표정이 완전 다르세요. 오후에는 작은 텃밭을 가꿨어요. 상추, 고추, 토마토를 키웠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봤어요.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요. 철수 씨가 살아있을 때는 뉴스만 봤었죠. 건물 임대료가 매달 들어왔습니다. 4개 건물에서 매달 1억 원이나 되었어요. 그 돈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매달 기부를 하기로 했어요. 복지센터에서는 항상 감사하다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다고 했어요. 요란하지 않게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사는 게 좋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경로당에 갔어요. 동네 할머니들과 화투를 쳤습니다. 영자 씨, 요즘 표정이 왜 이렇게 좋아? 박순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그냥요. 편해서요. 아들들은 뭐하고? 잘 지내죠,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화투를 치다가 밖을 보니 누군가 경로당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어요.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초췌해졌더군요. 화투를 다 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쩐 일로 왔어? 어머니. 박 여사 아니고.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서요. 말해봐.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40년 동안 어머니가 해주신 것들을 이제야 알았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밥하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다 일이더라고요. 어머니는 그걸 40년 동안 하셨잖아요. 친자식도 아닌 우리 둘을 키우면서요. 이제 알았어? 네, 많이 늦었지만요. 그래서 왜 왔어? 용서를 구하려고요. 저는 민준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내 마음인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민준이가 돌아서려다가 다시 돌아봤어요. 그래도 어머니,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제가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거요. 후회를 한다고? 네,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거요. 매일 후회해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가슴 한켠이 아팠지만 용서할 준비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68세 여자가 보였습니다. 주름이 있고 백발이 섞였지만 눈빛은 평온했어요. 나는 이제 괜찮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어요. 165억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드디어 저 자신으로 살고 있어서였습니다. 4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았어요. 이제는 그냥 박영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오늘 인생 시네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40년을 헌신했지만 결국 배신당한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죠.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 시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